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수험생 49만여 명이 응시하는 2021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오늘 치러집니다. 대전에서는 수능 감독관으로 들어갈 교사 1명이 확진돼 같은 학교 교사 등 모두 19명의 수능 감독관이 긴급 교체됐습니다. 판사 출신의 이용구 변호사가 법무부 차관에 내정돼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는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 총장의 승인에 따라 대전지검은 원전 수사와 관련해 산업부 공무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미국의 코로나19 입원 환자 수가 10만 명에 육박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백악관 코로나 대응 TF는 감염 위험성이 역대 최고 수준이라며 엄격한 방역 대책을 도입하지 않는 일부 주정부들을 비판했습니다. 미국 합참의장이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미 행정부 교체 시기에 북한이 도발해온 전례가 있고 내부적으로도 여러 도전에 직면해 있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수능일인 오늘 대부분 지역이 영하로 떨어졌습니다. 낮에도 바람이 불어 종일 추운 가운데 호남 서해안에는 산발적으로 눈이 날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셋째 날 KBS 뉴스광장 시작합니다. 오늘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지는 날입니다. 아마도 국내에 대입시험이 도입된 이래 가장 긴장이 높고 또 초유의 방식으로 치러지는 입시가 아닐까 하는데요. 코로나19 때문에 응시생들은 모두 마스크를 써야 하고 또 여러 가지 방역 조치들이 시행됩니다. 정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1학년도 수능시험이 오늘 오전 8시 40분부터 시작됩니다. 수험생은 오전 6시 30분부터 입실할 수 있고 8시 10분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수능 지원자는 49만 3천여 명으로 1년 전보다 10% 줄었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시험장에 입실할 수 없고 시험 보는 내내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밸브형이나 망사 마스크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시험장에 들어갈 때 발열 검사를 합니다. 37.5도 이상의 열이 나거나 기침, 인후통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으면 별도 시험실에서 수능을 봅니다. 자가격리 수험생을 위해 113개 시험장에서 583개의 시험실이 마련됐습니다. 확진자를 위해서는 전국의 거점병원 25곳과 생활치료센터 4곳이 준비됐습니다. 별도 시험실에선 KF80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수험생 여러분께서는 무엇보다 건강관리에 유의해 주시고 국민 여러분께서도 부모의 마음으로 생활방역 수칙 준수와 거리 두기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능 당일 휴대전화 등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장에 반입해선 안 됩니다. 만약 시험장에 가지고 왔다면 1교시 시작 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해야 합니다. 갖고 있다가 적발되면 즉시 부정행위로 간주됩니다. 4교시 탐구 영역 시험 시간에는 선택하지 않은 과목의 문제지를 봐도 안 됩니다. 만약 오늘 새벽에 확진 통보를 받았거나 아침에 증상이 있으면 관할 교육청에 알리고 시험장을 배정받으면 됩니다. KBS 뉴스 정영훈입니다. 네, 대전에서는 수능 감독관으로 지정됐던 고등학교 교사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서 같은 학교에 근무하는 다른 감독관들도 시험장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모두 교체됐습니다. 코로나19 1일 전국 확진자는 나흘 만에 다시 500명대로 올라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천효정 기자, 먼저 수능 감독관 감염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대전에서 수능 감독관인 고등학교 교사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대전시는 수능을 하루 앞둔 어젯밤 수능 감독관으로 투입 예정이었던 30대 남성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수능 감독관에서 제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확진 교사와 밀접 접촉한 같은 학년 교사 18명을 수능 감독관 업무에서 제외하고 예비 감독관을 투입해 수능 시험을 치르기로 했습니다. 당초 이 학교에서는 모두 36명이 수능 감독관으로 들어갈 예정이었습니다. 수능 시험장으로 지정된 해당 고등학교는 어젯밤 긴급 방역이 실시됐습니다. 자, 주요 집단 감염 사례들 살펴볼까요? 네, 서울 강남구의 한 학원과 관련해 지난달 29일 첫 확진자가 나온 뒤 접촉자 조사에서 17명이 추가로 확진을 받아 모두 18명의 누적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이 중에는 학원 강사와 직원 2명, 수강생 16명이 포함됐는데 이 가운데 고3 학생 1명도 포함된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역학조사 결과 해당 학원에는 창문이 없었고 수강생 간 거리 두기도 잘 지켜지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 마포구의 홈쇼핑 업체와 관련해 지난 26일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직장 동료와 가족 등 17명이 추가 확진돼 누적 확진자는 18명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 구로구 고등학교와 관련해서도 누적 11명으로 늘었습니다. 서울 강남구의 한 콜센터에서는 지난달 29일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8명이 추가로 감염된 사실이 파악돼 모두 9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지금 몇 주째 아주 아슬아슬한 그런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까지 한 주간 하루 평균 국내 환자 수는 약 472명입니다. 지역별로 보면 경북권과 제주를 뺀 대부분의 권역이 거리두기 1.5단계 기준을 넘어섰습니다. 정부는 이번 주말까지가 확산과 진정을 판가름하는 중대한 기로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최근 거리두기 조정 등의 효과를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면서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언제라도 시행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방역 강화 방안을 미리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정부는 최근에 중환자 증가세를 감안해 국립중앙의료원에 중환자 전담치료 병상용으로 30병상을 추가 설치하고 관련 의료진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KBS 뉴스 천유정입니다. 미국에서는 이 코로나19로 인한 입원 환자 수만 10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의료 여건이 진작부터 포화 상태에 이른 가운데 응급 환자가 계속 늘고 있는 건데요. 미국 정부는 백신이 나오는 대로 의료 현장에 최우선 투입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미국의 코로나19 위험성이 지금이 역대 최고 수위라는 경고를 내놨습니다. 워싱턴 서지영 특파원입니다. 미국 코로나19 입원 환자 수는 연일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1일 기준 입원 환자는 9만 8천여 명, 한 달 전보다 2배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병원의 환자 수용 능력도 이미 포화 상태에 도달했습니다. Sleep is on short supply right now. We might not show it if we're interacting with you, but it's so hard. 중환자실에서 홀로 숨을 거두는 환자들을 목격하는 것은 의료진에게 큰 정신적 고통입니다. There's been a lot of tears shed in ER rooms during COVID because we are treating that person dying like our loved one dying because they don't have anyone else. 백악관 코로나 대응 태스크포스도 주간 보고서를 통해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역대 최고치라고 경고했습니다. 마스크 의무화 등 엄격한 방역 정책을 도입하지 않는 일부 주 정부를 겨냥해 대응이 미흡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고 위험군의 경우 실내 모임을 자제하는 한편 식료품 등도 배달 주문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영국에 이어 코로나19 백신 긴급 승인 심사를 앞두고 있는 미 정부는 의료진과 요양원 환자들에게 백신을 우선 접종하기로 했습니다. 20 million in December, 30 million in January, 50 million in February, and that's with the Pfizer and Moderna vaccine. 내년 4월쯤 대부분의 미국인들이 백신을 맞을 수 있게 되면 내년 가을에는 집단 면역이 달성될 수 있을 것으로 미 보건당국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서지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임 법무부 차관에 판사 출신 이용구 변호사를 내정했습니다. 검사 징계위원인 차관의 공석을 메워서 내일 예정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에 차질이 없게 하겠다는 차원인데요. 윤 총장 측은 일정을 미뤄달라는 신청을 내기로 했습니다. 김민철 기자입니다. 신임 법무부 차관에 판사 출신인 이용구 변호사가 임명됐습니다. 검사 출신이 아닌 법무부 차관은 60년 만입니다. 이 차관은 2017년 비검찰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법무부 법무실장을 지내기도 했습니다. 청와대는 이 차관이 법률 전문성과 법무부 업무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높다는 평가를 받아왔다며 당면한 현안을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해결하고 조직을 안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내일 예정된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염두에 둔 설명으로 보입니다. 법무부 차관은 징계위의 당연직 위원입니다. 전임 고기영 차관이 사의를 표명한 지 이틀 만에 신속하게 후속 인사가 단행되면서 징계위도 예정대로 진행될 전망입니다. 이 차관이 징계 청구자인 추미애 장관을 대신해 징계위원장을 맡을 거란 관측도 나왔는데 위원장은 법무부 인사가 아닌 민간위원이 맡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징계위 절차의 공정성을 특히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대통령은 징계위 의결 뒤 장관이 제청하면 집행할 뿐이라고도 했습니다. 한편 법무부는 윤 총장 측이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요구한 징계위원 명단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관련 법상 위원 명단은 비공개 사항이라며 징계위 당일 윤 총장 측이 기피 신청을 하면 위원회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법무부는 윤 총장 측이 요구한 감찰 기록 사본은 건네기로 했는데 윤 총장 측은 기록 검토에 시간이 필요하다며 징계의 날짜를 미뤄달라는 신청서를 오늘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업무에 복귀한 윤석열 총장은 이튿날인 어제 월성 원전 수사 관련 구속영장을 승인했습니다. 문건을 폐기한 혐의를 받는 산업부 공무원 3명에 대해서인데요.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희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업무 복귀 이틀째인 어제 윤석열 검찰총장은 주요 수사 현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 참모들과 수사 방향 등을 수기했습니다. 특히 대전지검이 수사 중인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이 주요 논의 대상이었습니다. 앞서 대전지검은 감사원 감사를 앞두고 관련 문건을 폐기한 혐의로 산업부 공무원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필요하다고 건의한 상황이었는데 윤 총장이 어제 이를 승인했습니다. 윤 총장은 앞서 지난달 중순 대전지검이 처음 영장 청구 의견을 올렸을 때는 감사방해 혐의만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보강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대전지검은 이에 따라 감사방해 혐의뿐 아니라 공용 전자기록 등 손상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공용 전자기록 등 손상 혐의가 인정될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는데 이는 1년 이하 징역인 감사방해 혐의보다 형량이 높습니다. 윤 총장의 승인에 따라 대전지검은 즉각 산업부 국과장급 공무원 3명에 대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산업부 공무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특히 문건 폐기를 누가 지시했는지, 이 과정에 더 윗선이 연루된 것은 아닌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정지 등이 원전 수사에서 비롯됐다는 관측이 나오는 등 여권 등에서 원전 수사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희용입니다. 새 정부 출범까지 50일 정도를 앞둔 미국에서는 합참 의장이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이 도발 전례가 있고 또 북한 사회가 내부적으로 여러 도전에 직면해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는데요. 워싱턴에서 김은규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미국은 대선 이후 트럼프 행정부의 레임덕 시기고 다음 행정부 출범까지 50일 남은 정권 교체기입니다. 밀리 미 합참 의장은 이 시기 북한이 도발할 가능성에 매우 그렇다고 진단했습니다. 북한이 도발해온 오랜 역사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Do I expect North Korea to do provocations at some point in the future? That's very possible. I mean, they've got a long history of doing things like that. 북한 사회가 내부에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는 말도 했는데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밀리 합참 의장은 보는 것 같습니다. So North Korea has a wide variety of challenges internal to their own society. 밀리 의장은 북한 도발 가능성에 충분한 경계 능력과 함께 어떤 도발과 공격도 격퇴할 군사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미 동맹이 강력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주한미군의 능력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군대 가운데 하나인 한국군이 있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밀리 의장이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높게 보는 발언은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국가안보 1일 브리핑을 받기 시작한 시점과 맞물려 주목됩니다. 당선인은 국가안보 1일 브리핑을 하루 전부터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대처와 미국 경제 회복, 기후변화 대응을 우선순위에 놓고 있는 바이든 당선인에게 북한의 도발 위협 정보도 전달됐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은규입니다. 코로나19의 위급성 때문인지 우리 국회가 모처럼 새해 예산안의 법정 처리 시한을 지켰습니다. 사상 최대 규모 558조 원의 예산안이 어제 통과됐는데요. 국회의 세종시 이전을 염두에 둔 세종의사당 설계비가 반영된 것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보도에 이중근 기자입니다. 국회가 558조 원 규모의 2021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12월 2일 예산 처리 법정 시한을 6년 만에 지킨 겁니다.
국회를 통과한 예산엔 특히 국회 세종의사당 관련 예산이 들어있어 주목됩니다. 국회 세종의사당의 기본조사 설계비로 147억 원이 편성됐는데 그동안 20억 원 수준의 설계비만 반영됐던 것에 비해 대폭 늘어난 겁니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추진단에서 11개 상임위 이전을 전제로 구체적으로 제시했던 기본 설계비 147억 원이 반영된 겁니다. 때문에 내년부터 국회 세종시 이전이 본격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다만 예산 집행은 관련법 개정 이후라는 부대 의견이 달려 있어 국회 이전 범위에 대한 여야 합의가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국회의 완전 이전을 목표로 하는 단계적 이전을 추진하겠습니다. 그 구체안을 곧 국민 앞에 상세히 제시하겠습니다. 몽땅 옮겨가는 것은 찬성할 수가 없고 몇 개 상임위를 시범 운영해보고 그 효과를 검증해보고 난 다음에 해야 할 것으로. 또 가덕도 신공항 관련 적정성 조사비 20억 원도 편성됐습니다. 300억 원 규모의 김해 신공항 예산도 가덕도 신공항에 쓸 수 있도록 부대 의견을 달자는 제안도 있었지만 야당의 반대로 예산안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회를 통과한 예산안은 당초 정부가 제출했던 것보다 2조 2천억 원 늘었습니다. 정부는 늘어난 예산의 재원 마련을 위해 당초 계획보다 국채 3조 5천억 원어치를 추가로 발행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중근입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이전보다 비대해지는 경찰을 통제할 방안, 정치권에서 지금 논의가 한창인데요. 어제 중요한 합의가 여야 간에 나왔습니다. 신설되는 국가수사본부가 수사 업무를 총괄하고 기타 경찰 행정사무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분산한다는 방안입니다. 개현우 기자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사권 조정에 따라 내년부터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는 부패와 경제 등 6대 범죄로 축소됩니다. 반면 커지게 되는 경찰권 통제를 위해 여야가 합의한 게 경찰법 개정안입니다. 우선 경찰청장에 집중됐던 지휘 권한이 세 갈래로 분산됩니다. 국가와 지역 사무는 각각 경찰청과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수사는 국가수사본부가 맡습니다. 국수본 설립으로 청장의 개별 사건 지휘를 차단하고 자치경찰로 방범 활동 등 민생 치안을 강화하겠다는 게 골자입니다. 수사를 책임질 국수본부장은 치안정감급으로 임기 2년의 외부 인사도 가능케 했습니다. 본부장 중임 금지 규정과 함께 헌법과 법률을 위배할 시 국회가 탄핵 소추할 수 있도록 하여 책임을 엄격히 규정하였습니다. 경찰의 정보 수집 범위는 치안 정보에서 공공 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으로 한정했습니다. 다만 개별 경찰관의 신분 등 조직은 지금처럼 경찰청 하나입니다. 경찰 조직을 견제하기에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자치경찰 사무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이 시도경찰위원회의 지휘감독을 받게 하지만 이 국가경찰 사무를 견제하고 감독할 만한 장치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앞서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넘기는 국정원법 개정안이 여당 단독으로 정보위를 통과했습니다. 공수처법 개정안은 내일 법사위 소위 처리를 앞두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반발 속에서도 민주당은 권력기관 개혁 입법을 정기국회 안에 매듭 짓겠다는 입장을 거듭 내놓고 있습니다. KBS 뉴스 개현우입니다. 러시아가 개발했다는 코로나19 백신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접종을 개시하라고 푸틴 대통령이 지시했습니다. 우선 의료진과 교사들이 첫 대상입니다. 모스크바 김준호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의료진과 교사를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스푸트니크 V의 대규모 접종을 다음 주부터 시작하라고 당국에 지시했습니다. Давайте мы договоримся так, что вы на следующей неделе положите мне, а начнете штабную вакцинацию. Хорошо? Хорошо. 푸틴 대통령은 스푸트니크 V가 이미 200만 회분 이상 생산됐거나 향후 며칠 내로 생산될 것이며 이는 두 위험 집단인 의료진과 교사들에 대한 자발적 대규모 접종을 시작할 기회를 제공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러시아는 지난 8월 세계 최초로 코로나19 백신 스푸트니크 V를 승인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3상 임상시험을 하지 않은 채 1, 2상 임상시험 후 백신을 승인해 효능과 안전성 논란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러시아는 지난달 말 스푸트니크 V의 3상 임상시험 중간 분석 결과 2차 접종 1주 후의 효능은 91.4%로 나타났고
2차 접종 3주 후의 효능은 예비 자료에 따르면 95% 이상을 시사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스푸트니크 V의 3상 임상시험 최종 결과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는 자체 개발한 두 번째 코로나19 백신 에피박 코로나에 대해 지난달 하순 3상 임상시험에 들어갔습니다. 모스크바에서 KBS 뉴스 김준호입니다. 경북 상주의 농장에서 올해 두 번째 고병원성 AI 확진 사례가 나왔습니다. 정부는 전국 대부분 농장이 위험권에 있다고 보고 일부 지역에는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우정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병원성 AI 확진 판정이 나온 곳은 닭 18만 마리를 키우는 경북 상주의 산란계 농장입니다. 지난주 전북 정읍의 오리 농장에 이어 농장에서 발생한 두 번째 사례입니다. 정부는 경북과 충남, 충북, 세종, 강원 등의 지역에 따라 오늘 오후 9시까지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전국 어디서나 고병원성 AI가 발생할 수 있는 매우 엄중한 상황입니다. 이처럼 정부가 전국을 위험권으로 규정한 건 철새로 인한 고병원성 AI 감염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최근 2년 동안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는 한 건도 발견되지 않았지만 올해는 벌써 10건이 넘었습니다. 지역도 경기와 충남, 전북, 강원 등 전국 곳곳에 흩어져 있고 철새 이동이 늘면서 발생 건수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국내로 유입된 그 철새무리 있잖아요. 철새무리에서의 고병원성 바이러스 오염이 적지 않다라고 이제 좀 판단이 되는 거죠. 바이러스 전파력도 예년에 비해 강한 것으로 파악돼 농장 감염은 더 늘 것으로 우려됩니다. 예전에 비해서는 좀 감염력이 높아진 바이러스가 돌고 있다는 거죠. 독수리도 죽고 막 이런. AI 확진이 늘면 해당 농가는 물론 근처 농가까지 대규모 가금류 처분이 불가피해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3년 가까이 유지했던 AI 청정국 지위도 이미 잃어 수출길까지 막힌 상황. 정부는 농장 진입로에 생석회 벨트를 구축하고 마당과 축사를 매일 소독하는 등 철저한 방역을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우정화입니다. KBS가 그동안 일반 국민들이 접하기 어려웠던 홍수 위험 지도를 입수해서 공개하고 있는데요. 올여름 큰 수해를 입은 섬진강 일대, 이 지도에 따르면 위험 지역인데 대비는 잘 되고 있었던 걸까요? 유호윤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올여름 경남 하동에 나흘 만에 집중호우 400mm가 쏟아지자 섬진강이 넘치면서 화개장터가 송두리째 침수됐습니다. 건물 310채가 물에 잠겼고 이재민 280명이 발생했습니다. 올해처럼 이렇게 찬 거는 처음이고요. 소문 여는 동시에 그 바닷물이 만조 상태였어요. 만조 시간하고 같았어요. 백년빈도 홍수 위험 지도로 이런 침수 위험을 미리 알 수 없었을까? 확인해보니 화기장터 일대가 모두 위험 지역으로 표시돼 있습니다. 피해를 예상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미 지도를 갖고 있던 하동군도 위험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하동군은 2015년 화개장터 일대를 침수 위험이 큰 하천재해 위험지구로 선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제방 1.7km 구간을 더 두텁게 강화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실행하진 않았습니다. 주민들이 영업을 하시는데 생업에 다 지장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가지가 완전히 잠겨 건물 1,800여 채가 침수되고 700여 명이 대피한 구례군. 홍수 위험 지도와 피해 지역을 겹쳐봤더니 거의 일치합니다. 여기 좀 물 찰 수도 있는 지역이다 이런 얘기는 못하고 그런 것은 전혀 없었고 이렇게 말하자면 물이 넘친다는 것조차 상상도 못했지. 주민들은 예상하지 못했지만 구례군은 인근 지역을 최우선 방제 사업 구간으로 이미 지정해놨습니다. 하지만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사업을 미뤘습니다. 거기다 건의하면은 전체적으로 또 우선순위를 뽑다 보니까 거기서 약간 후순위 밀리지 않았냐. 방제 사업을 차일피일 미루다 수해가 발생하자 구례군과 하동군은 뒤늦게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수해가 난 걸로 해서 대복구 사업에 반영을 해서 좀 준비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홍수 위험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주민들은 수해 방지 사업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파악하기도 어려웠습니다. 실제 피해 입은 구역이 상당히 일치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만약에 시민분들이 그런 정보를 미리 알 수 있었더라면 피해가 더 적지 않았을까.
이번 수해로 하동과 구례에 투입된 재해복구 예산만 4,400억 원이 넘습니다. KBS 뉴스 유호윤입니다. 자동차 휠 고의 훼손으로 공분을 샀던 타이어뱅크. 시작은 광주의 한 지점이었고 이후 전국에서 피해 호소가 잇따랐는데요. 본사 측은 개인의 일탈일 뿐이라고 일축해왔죠. KBS가 또 다른 매장에서 휠을 훼손하는 영상을 입수했습니다. 김정대 기자 보도로 보시죠. 타이어 교체 작업이 한창인 경기도의 한 타이어뱅크 매장. 구석의 작업자가 작업대에 놓인 휠에 스패너를 고정하더니 세박대를 끼워 힘껏 들어 올립니다. 곧이어 다른 휠을 작업대에 올리더니 똑같이 반복합니다. 휠 2개를 훼손하는 데 걸린 시간은 20초 남짓. 지난해 촬영된 영상인데 수법은 지난 10월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되며 공분을 샀던 타이어뱅크 광주 상무점과 똑같습니다. 휠을 훼손하는 직원 주변에 여러 명의 동료들이 있지만 범행은 아무렇지 않게 이뤄집니다. 휠 훼손이 일상적으로 이뤄져 온 게 아닌지 의심되는데 관할 경찰도 피해자의 고소장을 토대로 수사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그래서는 휠을 꺾고 하니까 신경 먹어가지고 전화 이건 아닌 것 같다고. 영상 속 매장은 높은 매출로 광주 상무점과 함께 이른바 교육 매장으로 운영되던 곳입니다. 다수의 전현직 타이어뱅크 직원들은 이런 교육 매장을 통해 휠 훼손 수법이 공유돼 왔다고 말합니다. 매출 좀 잘 나온다 싶은 점포들은 다 이렇게 교육을 보내요. 거기에서 이제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해라, 뭐 휠 발란스는 저렇게 붙이고 해라, 이런 내용들이 공유가 되는 거예요. 전국적으로 피해 호소가 이어졌지만 일방적 피해 주장일 뿐이라고 일축해온 타이어뱅크. 또 다른 매장의 휠 훼손 영상이 확인되면서 전국적인 범행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정대입니다. 사상 첫 12월에 치러지는 수능에 수험생들 마음고생을 했을 텐데요. 오늘은 긴장감을 내려두고 노력의 결실을 맺길 바랍니다. 오늘 전국의 하늘 대체로 맑겠지만 낮까지 호남 서해안 지역에는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아침 대부분 지역의 기온이 영하로 내려갔는데요. 서울은 아침 기온이 영하 0.8도로 출발했는데 지금 체감온도는 영하 3도 안팎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따뜻하게 챙겨 입으셔야겠고요. 낮 동안에는 기온이 조금 오르긴 하겠지만 찬바람 때문에 체감온도는 영하 1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또 매시간 환기를 하기 때문에 수험생들은 더 춥게 느껴질 수 있는 만큼 얇은 옷을 여러 벌 겹쳐 입어서 체온 조절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시험이 끝난 뒤에는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날이 또다시 추워지겠습니다. 동해안 지역과 대구, 또 영남 해안 지역과 전남 동부 지역, 서울 동부 지역에도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대기는 점차 메말라 가겠습니다. 전국의 하늘 표정은 대체로 맑은데요. 오늘 저녁부터는 제주도에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고 울릉도와 독도에도 오늘 저녁부터 내일 낮까지 5에서 10mm 정도의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철원과 춘천, 대전 모두 영하의 기온 보이고 있고요. 낮 기온도 어제보다 2도에서 4도가량 낮겠습니다. 서울이 4도, 대전 7도, 대구 9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제주 먼바다에서 최고 3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2021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오늘 오전부터 전국에서 치러집니다. 코로나19로 개학 자체가 미뤄지면서 수능도 2주 연기돼 늦게 치러지는 건데요. 시험장 한 곳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를 불러보겠습니다. 민정희 기자, 이제 시간이 6시 반을 향해 가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좀 올 것도 같은데 아직은 좀 어두워요. 네, 아직 이른 시간이라 이곳 시험장에 도착한 학생들은 거의 없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시험장 앞에 응원하는 가족과 후배들이 많이 있을 텐데 올해는 코로나19로 비교적 조용한 분위기일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시험은 오전 8시 40분부터 시작되는데요. 수험생들은 지금 오전 6시 반부터 입실할 수 있고 8시 10분까지는 입실을 완료해야 합니다. 오늘 시험장에 들어갈 때 체온 측정을 하기 때문에 수험생들은 서두르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년보다 시험이 늦게 치러지면서 수능 한파 올해도 찾아왔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 영하 1도로 추운데요. 코로나19 감염을 막기 위해 한 교시가 종료될 때마다 모든 시험실에서 환기를 합니다. 수험생들은 얇은 옷을 여러 벌 겹쳐 입어 보온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자, 시험장에서 지켜야 될 유의사항들이 올해는 특히 더 많죠.
네, 맞습니다. 가장 달라진 점은 마스크 착용입니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시험장에 입실할 수 없고 시험 보는 내내 마스크를 쓰고 있어야 합니다. 밸브형이나 망사 마스크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수험생들은 시험장에 들어갈 때 발열 검사를 하는데요. 37.5도 이상의 열이 나거나 기침, 인후통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으면 별도 시험실에서 시험을 봅니다. 자가격리 수험생을 위해 전국 113개 시험장에 583개의 고사실이 마련돼 있습니다. 확진자 수험생을 위해서는 전국 거점병원 25곳과 생활치료센터 4곳이 준비됐습니다. 만약 오늘 새벽이나 아침에라도 증상이 생겼다면 보건용 마스크를 챙기고 응시 예정이었던 시험장으로 가서 조치를 받으시면 됩니다. 시험을 치는 도중에 증상이 생기면 반드시 감독관에게 알려야 하고요. 시험실에 입장할 땐 소독제를 사용하고 점심시간엔 조용히 자신의 자리에서 식사해야 합니다. 이 사상 초유의 코로나19 상황 속 치러지는 오늘 시험은 수능 제도가 도입된 1994학년도 이후로 역대 최소 인원인 49만 3천여 명이 치릅니다. 지금까지 서울 동성고등학교에서 KBS 뉴스 민정입니다. 요즘 학원과 고등학교, 콜센터, 직장 등 생활 영역 곳곳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전국의 자가격리자 수도 7만 명을 넘어섰는데요. 여러모로 우리가 좀 해이해졌던 건지 곳곳에서 방역상의 허점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김민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강남구에 있는 한 학원에서 수강생 등 최소 18명이 확진됐습니다. 해당 학원엔 창문이 없어 환기가 어렵고 수강생 간 거리 두기도 충분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학생과 강사가 모두 마스크를 착용은 했지만 지속적으로 말을 하는 강의의 특성상 비말 발생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강남구의 한 콜센터에서도 최소 9명이 확진됐는데 역시 환기가 불충분했고 일부 직원은 마스크를 제대로 쓰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처럼 집단 감염이 자주 발생해 더 철저히 방역 수칙을 준수해야 했던 곳에서조차 방역 허점이 나타난 겁니다. 특히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도 경북권과 제주권을 제외한 모든 권역에서 환자 발생이 증가 추세입니다. 방역당국은 거리 두기가 잘 지켜졌다면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 초엔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 주말 수도권 이동량은 감소 추세로 2주 전과 비교하면 약 23% 줄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8월 2주 만에 25.2% 줄었던 것에 비해선 크게 줄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정부는 방역당국의 노력만으로는 확산세를 진정시키기 어렵다며 국민들의 공감대와 자율적 실천이 담보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의 정밀 방역과 국민의 참여 방역이 시너지 효과를 내야만 엄중한 위기 국면을 헤쳐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선제적 대응이 아니라 확진자 증가세를 뒤따라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필요하면 신속하게 수도권과 전국의 거리 두기 단계 상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수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앞두고 정치권에서는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검찰 개혁이 핵심이다. 권력기관 개혁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 이런 점을 강조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법무장관을 빨리 경질해야 한다고 거듭 요구했습니다. 김수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법원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 복귀 결정에 일단 말을 아꼈던 더불어민주당. 검찰 개혁을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문제의 원점은 검찰 개혁입니다. 검찰 개혁은 포기할 수도 타협할 수도 없는 절체절명의 과제입니다. 검찰이 집단 저항을 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국민이 신뢰를 못하는 것이라며 공수처와 국가수사본부 출범 등 권력기관 개혁 입법에 집중하겠다고 했습니다. 윤 총장에 대해선 징계 절차가 아직 남아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징계 사유의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과는 무관하다고 적시했습니다. 야당은 법원이 윤 총장 찍어내기에 제동을 걸었다며 대통령의 응답을 촉구했습니다. 임명권자인 대통령만이 결심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무엇이 옳은가를 갖다가 냉정히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와 울산 선거 개입 사건 등 권력형 비리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를 정부 여당이 막으려 한다며 초선 중진 의원들까지 입을 모아 문재인 대통령이 추장관을 해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에는 먼저 제안한 국정조사도 받아들이라고 압박했습니다.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똑같은 잣대로 수사하라고 다시 한번 명령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같은 날 민주당은 국회 법사위 법안 소위를 강행할 방침입니다. 공수처장 추천 과정에서 야당 측이 거부권을 없애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건데 야당은 입법 독재 시도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일하다 죽지 않는 사회를 위한 KBS의 연속보도, 오늘은 과로사 문제를 들여다봅니다. 올해는 특히 택배 노동자들의 죽음이 잇따랐죠. 수많은 노동자들이 과도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목숨을 잃고 있는데 산재로 인정받는 경우는 절반에도 한참 못 미치는 게 현실입니다. 고아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전의 한 공공기관에서 일하던 장모 씨는 지난해 8월 심한 두통을 호소하다 쓰러졌습니다. 병명은 뇌출혈, 과로가 원인으로 진단받았습니다. 왼쪽이 이제 마비가 좀 왔어요. 또 시력이 이쪽이 손상이 돼가지고 전혀 이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장 씨의 근무표입니다. 석 달 동안 줄곧 일주일 평균 55시간 가까이 일했습니다. 주 5일 기준으로 매일 11시간을 일한 셈입니다. 고용노동부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하는 주 60시간 기준에 거의 육박한 데다가 잦은 출장과 업무 긴장도가 높았던 점이 고려돼 산업재해로 인정받았습니다. 20년 넘게 한 건설회사에서 일한 김모 씨는 2018년 출근길은 지옥행이라는 말이 적힌 유서를 남긴 채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감리업체의 까다로운 요구를 일일이 응대해야 했고 공사 일정을 맞추는데 압박감이 심했다는 게 유족들 설명입니다. 김 씨는 사망 직전 정신과 상담에서 불안하고 초조해서 일을 할 수 없다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회사에서 병원 신청을 받아준다고 했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이나 두 번씩 나와서 일을 해라. 김 씨가 숨진 뒤 유족들은 진료 기록과 동료들의 증언을 모아 10달 만에야 산재 승인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김 씨의 죽음이 업무와 연관성이 없다며 산재 승인 결정을 취소하라는 행정소송까지 냈습니다. 쓰러진 분이 한 분의 문제는 아니란 말이죠. 조직 문화를 어떻게 바꿀 건지 그런 노력들이 상당히 필요한데 그냥 한 명의 그냥 운이 없는 사건 그렇게만 생각해보고 그나마 산재로 인정되는 건 다행인 경우입니다. 최근 5년간 뇌심혈관 질환과 정신질환 등 과로사로 분류돼 산재를 인정받은 노동자는 1,200명인데 인정률은 40%도 되지 않습니다. KBS 뉴스 고아름입니다. 산재 인정이 이토록 어려운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유족들이 직접 산재를 입증해야 하는데 출퇴근 기록같이 간단한 자료조차 회사에서 제공받기 쉽지 않다는데요. 송낙규 기자가 과로사를 둘러싼 제도적인 문제들을 짚어봤습니다. 2017년 대기업 과장이었던 이모 씨가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유족들은 이 씨가 만성적인 과로와 스트레스로 숨졌다며 산업재해로 승인해달라고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유족들은 출퇴근 기록과 업무 내용 등 산재 입증에 필요한 자료들을 회사로부터 제공받지 못했습니다. 회사 컴퓨터 내에 이런 자료 같은 것들을 좀 줄 수 있느냐라는 걸 여러 번 얘기했었는데 이거는 우리 관할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계속하면서 서로 떠넘기기에 바빴었고. 결국 유족들은 이 씨의 통화 기록과 SNS 메시지를 일일이 들여다보며 출퇴근 시간을 계산해야 했고 고인이 퇴직 압박을 받았다는 점도 입증해야 했습니다. 산재를 인정받기까지는 1년 7개월이 걸렸습니다. 이처럼 노동자가 과로로 숨졌을 때 유족들은 자료 수집 단계부터 막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산재보상보험법상 사업주가 산재 입증을 도와야 한다는 규정이 있긴 하지만 벌칙 조항이 없는 데다가 부득이한 경우 생략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노동자가 업무상 스트레스로 자살한 경우에는 유족들이 주변 시선을 의식하다 보니 산재 신청 자체를 적극적으로 하기도 어렵습니다. 지난 5년간 한 해 평균 500명 안팎의 사람들이 직장에서의 문제로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것으로 집계되는데 이 중 산재 신청은 60건, 승인된 건 30건 수준이었습니다. 국가인권위도 2012년 산재 입증 책임을 국가와 회사가 분담해야 한다는 권고안을 내놓았지만
현실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과로사 유족들과 이들을 지원하는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 과로사 산재 신청 안내서를 직접 만들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산 사람은 살아야 되는데 그 산 사람이 살려면은 적당한 보상이나 배상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매뉴얼이 앞으로 크게 기여하지 않을까. 산재 심사 과정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내용을 담은 과로사 안내서는 내년 초 발간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송락규입니다. 꺾이지 않는 국내 코로나 확산세에 우리 방역 당국은 중증 환자 병상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직은 여력이 좀 더 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 설명을 직접 들어보시죠. 현재 환자가 즉시 입원할 수 있는 전담 치료 병상은 44개이며 의료기관의 자율신고 병상 15개를 합하면 총 59개의 중환자 치료 병상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경증과 중등증 환자의 치료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감염병 전담병원은 11월 1일 3,900여 병상에서 현재 46개 병원 총 4,400여 병상으로 약 500병상을 추가 확충하였습니다. 생활치료센터는 현재 총 3,600여 명 규모입니다. 이 전담치료병상이라고 하는 것은 코로나19 중환자만을 위해서 지정해 놓은 병상입니다. 가용병상이 44병상이고 현재 국가지정 입원치료격리병상을 지속적으로 이 중증 환자 전담치료병원으로 추가 지정해서 이번 주 내로 184개까지 확보할 예정입니다. 중환자 병상은 사회적 거리두기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고려했을 때 당분간 여력이 아직은 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 취지는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이나 또 중환자가 대폭 증가하는 것에 대비해서 의학단체에서 지원해 주신 것으로서 정부에서는 요 확진자 증가에 대비해서 우리 그 중환자 의학회를 비롯한 전문가들과 지속적으로 이 다양한 방향성에 대비해서 논의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증 환자 진료를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인력 또 시설 장비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갖춰져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인력을 어떻게 확충해서 지원할 것인지 특히 이제 간호 인력 부분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시설 장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하고 좀 더 논의가 이렇게 필요한 사항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에 대해서는 정부는 확진자의 증가 속도나 양상 또 의료 체계의 여력, 사회적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하고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수도권과 전국의 단계를 상향해서 감염 확산을 차단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의 결과가 이번 주말 또 다음 주 초까지 그 결과들이 나오리라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관련 국제 소식 전해드립니다. 코로나19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상황에서 성악가나 관악기 연주자 등 직업상의 이유로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미국에서 이런 사람들을 위한 이색 전용 마스크가 등장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감염 위험 속에서도 직업상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합창단과 성악가들. 그들을 위해 미국 몬태나주의 한 부부가 특별한 마스크를 제작해 화제입니다. 지난 20여 년간 합창단 예복과 관련 소품을 만들어 온 이 부부는 단골 손님들을 위해 노래 공연 중에도 얼굴에 딱 밀착되는 마스크를 만들기로 한 뒤 그동안의 경험과 나일론 끝날 등을 활용해 입을 크게 벌려도 코에서 떨어지지 않고 호흡에 불편함 없이 성량을 뽐낼 수 있는 성악 전용 마스크를 개발해냈는데요. 벌써 입소문을 타고 5만 개 이상이 팔렸으며 기존 예복 사업을 잠시 접을 만큼 주문이 밀려들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미국 위스콘신주의 한 대학교 악단에선 연주 특성상 비말 전파 우려가 큰 관악기 연주자들을 위해 새로운 마스크를 고안했는데요.
특히 마스크를 쓰고도 악기를 연주할 수 있도록 마우스피스에 입을 대거나 얼굴을 숙일 때만 벌어지는 작은 트임을 마스크 중앙에 디자인했고 소리가 나오는 악기 벨에 씌우는 맞춤형 비말 방지 필터도 제작했다고 합니다. 학생들은 전에 없던 연주용 마스크에 적응하는 일이 힘들긴 했지만 전혀 무리 없이 단원들과 합주 연습을 할 수 있게 돼 기쁘다고 밝혔습니다. 베트남에서 약 3개월 만에 처음으로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자가 나온 데 이어 추가 감염까지 잇따르자 베트남 정부가 국제선 여객기 입국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베트남 국민의 귀국 지원을 위한 여객기와 전세기를 통한 해외 기업인의 특별 입국은 계속 허용될 전망입니다. 앞서 지난달 30일 베트남 보건부는 호찌민시에서 89일 만에 처음으로 지역사회 감염자가 발생했으며 해당 감염자는 베트남 입국 뒤 자가격리 규정을 무시한 항공 승무원과 접촉해 감염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프랑스 정부가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또다시 코로나19 확산 거점이 될 수 있는 스키장 여행을 막기 위해 국경 지역에서 무작위 검문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지난 2일 장 카스텍스 프랑스 총리는 방송에 출연해 크리스마스 연휴를 앞두고 국민들의 원정 스키 여행을 제한하고자 스위스와 스페인 등 국경 인접 지역 경찰과 협조해 무작위 검문이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는 코로나19 대유행 초기 스키 리조트가 유럽 내 확산의 진원지로 거론된 만큼 같은 사례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는 조치로 해석됩니다. 또한 이날 가스텍스 총리는 국경에서 외국 스키장 여행이 적발됐을 땐 7일간의 격리와 코로나19 검사를 명령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아울러 오는 15일부터 2단계로 완화되는 이동 제한 조치에서 프랑스 내 스키장 리조트는 손님을 받을 수는 있지만 리프트 같은 집단 이용 시설은 폐쇄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중국의 무인 달 탐사선 창어 5호가 1일 늦은 밤 달 표면에 착륙해 달 토양을 채취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무사히 귀환할 경우 중국은 미국과 구소련에 이어 달 토양 채취에 성공한 세계 3번째 나라가 됩니다. 베이징에서 이랑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중국 국가우주국은 1일 저녁 11시 11분 창어 5호가 달 착륙에 성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중국 하이난성에 있는 원창 우주발사장을 떠난 지 8일 만입니다. 중국은 2013년 창어 1호, 2019년 달 뒷면에 내린 창어 4호에 이어 이번이 3번째입니다. 为我们后面整个的这个钻产奠定了非常重要的一个基础。 창어 5호가 착륙한 지점은 지구에서 눈으로 보이는 달 북서부의 화산단지로 인류가 지금껏 탐사한 적이 없는 곳입니다. 창어 5호는 어제 새벽에는 로봇팔과 드릴을 이용해 2m 깊이로 표면을 판 뒤 토양을 채취했습니다. 이 일대 토양은 12억 년에서 13억 년 전에 형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달 생성 이후 후반기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밝혔습니다. 对于我们绕落回整体规划来说，是一个收官之作；对于未来的我国月球探测来说，是一个奠基之作。 창어 5호가 이달 중순쯤 무사히 돌아올 경우 중국은 미국과 구소련에 이어 3번째로 달 토양을 가지고 온 나라가 됩니다. 중국은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2030년에는 유인 달 탐사선을 보내고 2050년까지 달 경제권을 건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이랑입니다. 네, 코로나19 관련해서 국내 소식 몇 가지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경제 회복 희망한다는 키워드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이 OECD 회원국 가운데 1위를 유지하고 있다며 내년에 경기 회복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어제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 장관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는데요. OECD는 지난 1일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마이너스 1.1%로 0.1%포인트 하향 조정했지만 회원국 가운데 국내 총생산, 즉 GDP 위축이 가장 작은 나라라고 언급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또 3분기 GDP 잠정치가 지난 10월 발표된 속보치보다 0.2%포인트 상승하는 등 점차 회복하는 모습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마스크 회사 대표인데 3억 원 가로챈 일당 징역형을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이 마스크 제조업체의 대표 행사를 하면서 3억 원대 판매 대금을 받아서 가로챈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 8단독 성준규 판사는 어제 사기와 사문서 위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9살 A씨와 53살 B씨에게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 등은 올해 2월 인천의 한 사무실에서 특정 마스크 제조업체 대표이사 행세를 하며 피해자들로부터 마스크 판매 대금 명목으로 총 1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특히 A씨는 해당 마스크 제조업체의 판매 권한을 가진 것처럼 속여 한 피해자로부터 2억 2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았습니다. 네, 마지막 키워드 열어보겠습니다. 네, 북한 최고 수준 방역, 음식점, 목욕탕 영업 중지했다는 키워드입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어제 북한의 방역 등급이 최고 수준인 초특급으로 격상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은 코로나19 방역 등급을 3단계로 분류하고 있는데 최고 단계인 초특급은 모임과 학업을 중지하거나 국내 지역을 완전히 봉쇄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지역별 인원 이동을 제한하고 일부 상점과 음식점, 목욕탕의 영업도 중지한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이 다시 방역 단계를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린 데에는 겨울로 접어들면서 세계적인 재유행이 시작됐기 때문으로 분석됐는데요. 세계보건기구 WHO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에서는 지난달 25일까지 모두 17,000명 가까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았고 이 가운데 5,000명가량은 최근 한 달 새 검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확진자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WHO에 보고했습니다. 지금까지 코로나 Q&A였습니다. 어제 국회에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관련된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찬반 의견을 듣는 공개 토론이 처음 열린 건데요.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한 가운데 별도의 자체적인 법안을 또 내놨습니다. 김비치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의당의 피켓 시위로 시작된 법사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공청회. 재정법은 국회법상 반드시 공청회를 거쳐야 해 마련된 자리인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사위 의사 진행이 독단적이라며 불참했습니다. 법안의 핵심 가운데 하나인 경영 책임자 형사처벌 조항에 경영계는 예상대로 반대 입장입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재정적 또 여러 가지 인력의 부족으로 가혹한 처벌에 노출되어 기업의 조직 자체가 위태로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찬성 측은 중소기업에도 의무를 부과하는 게 핵심으로 경영 책임자의 60%가 500만 원도 안 되는 벌금형만 받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5년간 법인에게 부과된 벌금액이 448만 원입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처벌 수준을 놓고서는 경영계는 현행 법만으로도 세계 최고 수준이다. 찬성 측은 외국엔 기업을 처벌하는 형사법이 존재한다고 맞섰습니다. 현재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처벌 수준은 우리나라가 최고 수준인 것은 확신합니다. 오해하시는 것들이 영국이나 미국이나 호주나 영미법계 국가는 전부 다 법인 처벌이 있습니다. 민주당 위원들은 경영계가 과도한 처벌을 우려한다면 예방책이라도 가져왔어야 하지 않냐며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선 이미자 의원이 자체 법안을 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이 중대재해 관련 법안을 낸 건 처음입니다. 경영 책임자의 처벌 수위를 높인 것은 정의당, 민주당 안과 비슷하지만 법안 이름에 처벌 대신 책임 강화라는 용어를 썼고 담당 공무원 처벌 조항은 빠져 있습니다. KBS 뉴스 김비치라입니다. 현대차가 전기차 대중화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내 자동차 업계에는 휘발유나 경유 등의 내연기관에 맞춘 자동차 플랫폼만 가동했지 이 전기차 전용 플랫폼은 없었는데 현대차가 처음으로 그걸 개발한 겁니다. 이 뼈대를 사용하면 충전 시스템도 획기적으로 개선돼 단 5분 충전으로도 100km 운행이 가능하다는데요. 박대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금까지 국산 전기차의 배터리는 자동차 아랫부분의 빈틈에 맞춰서 복잡한 모양으로 제작됐습니다. 뼈대가 내연기관 차량용이라 그 공간에 맞추다 보니 배터리를 넓고 평평하게 설치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현대차가 내놓은 전기차 전용 뼈대,
배터리가 바닥에 넓게 들어갑니다. 더 많은 배터리를 쉽게 넣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실내 공간도 넓어졌습니다. 엔진과 변속기가 사라진 운전석 앞쪽도 훨씬 넓어졌습니다. 충전 시스템도 800V 충전을 기본으로 설계돼 5분만 충전해도 지금의 3배인 100km를 달릴 수 있고 한 번 충전에 500km 넘게 갈 수 있습니다. 현대차는 내년부터 이 뼈대를 쓴 세단과 SUV 등 다양한 차량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2025년까지 총 23개의 전기차를 선보이고 전 세계에서 연간 100만 대 이상의 전기차를 판매하여 세계 전기차 시장 1위인 테슬라, 전기차 전용 뼈대를 사용한 것이 가장 큰 경쟁력 가운데 하나라는 게 전문가들 분석입니다. 최근 벤츠와 폭스바겐, GM이 잇따라 전기차 뼈대를 내놓은 이유도 전용 뼈대의 중요성을 절감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국내 기업도 본격적인 경쟁에 참여한 셈인데 현대차가 선택한 800V 충전 설비를 어떻게 빠른 시간 내에 확충하느냐가 관건입니다. 현대차는 기존 400V로도 충전이 가능하다면서 우선 20곳에 800V 충전소를 설치하겠다고 했습니다. KBS 뉴스 박대기입니다. 네, 이번 주 개봉 영화 소식입니다. 운영진조차도 손을 놔버린 망한 게임을 이용자들이 나서서 지키는 모습을 이 시대 청년의 투쟁기로 그려낸 영화가 찾아오고요. 국내 영화제에서 4개 부문을 수상한 작품도 개봉합니다. 김지성 기자가 소개합니다. 한때 국내 최대 이용자 수를 자랑했지만 지금은 운영진도 사실상 손을 놔버린 망한 게임. 이 게임을 계속하고 지키려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운영진이 안 오는데 그냥 안 오는 채 이렇게 살아야 돼? 힘든 학창 시절엔 재미있는 친구였고 현실에서 좌절할 땐 따뜻한 위로를 안겨줬던 이들만의 가상현실. 너무 힘들었는데 눈에도 바로바로 이렇게 결과가 보이니까 그런 데서 좀 성취감을 얻은 것 같긴 해. 이 소중한 곳을 구하기 위해 게임 회사에 관리를 요청하고 초기 개발자, 노조까지 찾아가 끝내 변화를 이끌어내는 과정을 유쾌하게 담았습니다. 이 시대 청년들의 투쟁기로 읽히면서 주목받았습니다. 될 수 있다는 어떤 희망이나 앞으로 행복할 수 있다는 믿음 같은 것들을 우리가 요즘 많이 놓치고 사는 것 같은데 이 영화를 통해 다시 한번 그런 감정들을 느끼셨으면 좋겠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 장례를 치러야 하는데 돈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무명 MC인 이 남성은 장례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딱 하루 일을 하기로 합니다. 너 내일 바빠? 너 내가 이번 주에 삼척포 행사 간다고 했던 거 기억하지? 형 거기 페이가 얼마랬죠? 장소는 팔순 잔치집입니다. 어머님의 웃음을 찾아드리고 싶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슬픈 날 다른 사람을 웃게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고 예기치 못한 소동에도 휘말립니다. 상갓집과 잔치집의 인간 군상들, 희비가 엇갈리는 사흘을 무겁지 않게 따뜻한 시선으로 그렸습니다. 올해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 4개 부문에서 수상한 작품입니다. 메릴 스트립, 니콜 키드먼 등 쟁쟁한 출연진으로 화제를 모은 뮤지컬 영화입니다. 브로드웨이 스타들이 시골 소녀와 진정한 친구가 되는 과정을 그렸습니다. KBS 뉴스 김지성입니다. 수능일인 오늘 등굣길에는 영하권 추위가 이어집니다. 낮까지 호남 서해안 지역에는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 영하 0.9도, 바람 때문에 체감온도는 영하 3도 안팎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낮 동안 기온이 오르긴 하겠지만 찬바람 때문에 체감온도는 영하권에 머물 것으로 예상되고요. 시험이 끝난 뒤에도 기온이 떨어지면서 종일 날이 춥겠습니다. 따뜻하게 챙겨 입으셔야겠습니다. 동해안 지역과 서울 동부 지역, 또 영남 해안 지역과 전남 동부 지역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대기는 차츰 더 건조해지겠습니다. 지금 하늘은 대체로 맑은 상태인데요. 저녁부터 제주 산지에는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수험생 49만여 명이 응시하는 2021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오늘 치러집니다. 대전에서는 수능 감독관으로 들어갈 교사 1명이 확진돼 같은 학교 교사 등 모두 19명의 수능 감독관이 긴급 교체됐습니다. 판사 출신의 이용구 변호사가 법무부 차관에 내정돼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는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 총장의 승인에 따라 대전지검은 원전 수사와 관련해 산업부 공무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미국의 코로나19 입원 환자 수가 10만 명에 육박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백악관의 코로나 대응 태스크포스 팀은 감염 위험이 역대 최고 수준이라며 엄격한 방역 대책을 도입하지 않는 일부 주 정부들을 비판했습니다. 수능일인 오늘 대부분 지역이 영하로 떨어졌습니다. 낮에도 바람이 불어 종일 추운 가운데 호남 서해안에는 산발적으로 눈이 날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시험을 치르는 초유의 입시 풍경 오늘 펼쳐집니다. 대학 수학능력 시험 코로나19로 인한 삼엄한 방역 속에서 오늘 치러지는데요. 수능 시험장 앞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를 불러보겠습니다. 민정희 기자, 이제 7시를 넘겼는데 학생들 슬슬 좀 들어오고 있나요? 네, 아직 이른 시간이라 이곳 시험장에 도착한 학생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속속 도착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평소 같았으면 시험장 앞에 응원하는 가족과 후배들이 많이 있을 텐데 올해는 코로나19로 비교적 조용한 분위기입니다. 오늘 시험은 오전 8시 40분부터 시작되는데요. 수험생들은 8시 10분까지는 입시를 완료해야 합니다. 오늘 시험장에 들어갈 때 체온 측정을 하기 때문에 수험생들은 서두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 예년보다 시험이 늦게 치러지면서 수능 한파 올해도 찾아왔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 영하 2도로 무척 춥습니다. 코로나19 감염을 막기 위해 한 교시가 종료될 때마다 모든 시험실에서 환기를 합니다. 수험생들은 얇은 옷을 여러 벌 겹쳐 입어 보온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자, 매년 그 교문 앞에 모여서 선배들을 응원하는 후배 학생들의 응원 구호라든가 노랫소리 크게 들렸는데 올해는 전혀 없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19 때문에 달라진 것들, 지켜야 할 것들이 많죠? 네, 맞습니다. 가장 달라진 점은 마스크 착용입니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시험장에 입실할 수 없고 시험 보는 내내 마스크를 쓰고 있어야 합니다. 이 밸브형이나 망사 마스크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수험생들은 시험장에 들어갈 때 발열 검사를 하는데요. 37.5도 이상의 열이 나거나 기침, 인후통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으면 별도 시험실에서 시험을 봅니다. 자가격리 수험생을 위해 전국 113개 시험장에 583개의 고사실이 마련돼 있고요. 확진자 수험생을 위해서는 전국 거점병원 25곳과 생활치료센터 4곳이 준비됐습니다. 만약 오늘 새벽이나 아침에라도 증상이 생겼다면 보건용 마스크를 챙기고 응시 예정이었던 시험장으로 가서 조치를 받으시면 됩니다. 이 시험을 치는 도중에 증상이 생기면 반드시 감독관에게 알려야 하고요. 시험실에 입장할 땐 소독제를 사용하고 점심시간엔 조용히 자신의 자리에서 식사해야 합니다. 이 사상 초유의 코로나19 상황 속 치러지는 오늘 시험은 수능 제도가 도입된 1994학년도 이후로 역대 최소 인원인 49만 3천여 명이 치릅니다. 지금까지 서울 동성고등학교에서 KBS 뉴스 민정입니다. 예, 이런 가운데 대입 수능 시험장에 들어갈 예정이던 수능 감독관 한 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현직 고등학교 교사인데 혹시라도 동료들에게 옮겼을지 몰라서 같은 학교에 소속된 다른 감독관 10여 명이 긴급 교체됐습니다. 기타 코로나19 소식 전반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천효정 기자가 연결돼 있죠. 자, 먼저 수능 감독관 감염 건은 대전에서 발생한 일이죠? 네, 대전에서 수능 감독관인 고등학교 교사 한 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대전시는 수능을 하루 앞둔 어젯밤 수능 감독관으로 투입될 예정이던 30대 남성 한 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감독관에서 제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확진 교사와 밀접 접촉한 같은 학년 교사 18명을 수능 감독관 업무에서 제외하고 예비 감독관을 투입해 수능 시험을 치르기로 했습니다. 당초 이 학교에서는 모두 36명이 수능 감독관으로 들어갈 예정이었습니다. 수능 시험장으로 지정된 해당 고등학교는 어젯밤 긴급 방역이 실시됐습니다. 기타 여러 곳에서 지금 집단 감염 사례들 나오고 있는데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 네, 서울 강남구의 한 학원과 관련해 지난달 29일 첫 확진자가 나온 뒤 접촉자 조사에서 17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아 모두 18명의 누적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이 중에는 학원 강사와 직원 2명, 수강생 16명이 포함됐는데 이 가운데 고3 학생 1명도 포함된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역학조사 결과 해당 학원에는 창문이 없었고 수강생 간 거리 두기도 잘 지켜지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 마포구의 홈쇼핑 업체와 관련해 지난 26일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직장 동료와 가족 등 17명이 추가로 확진돼 누적 확진자는 18명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 구로구 고등학교와 관련해서도 누적 확진자가 11명으로 늘었습니다. 서울 강남구의 한 콜센터에서는 지난달 29일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8명이 추가로 감염된 사실이 파악돼 모두 9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자, 수도권뿐만이 아니고 확산세는 거의 전국에서 지금 보여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까지 한 주간 하루 평균 국내 확진자 수는 472명입니다. 지역별로 보면 경북권과 제주를 뺀 대부분의 권역이 거리 두기 1.5단계 기준을 넘어섰습니다. 정부는 이번 주말까지가 확산과 진정을 판가름하는 중대한 기로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최근 거리 두기 조정 등의 효과를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언제라도 시행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방역 강화 방안을 미리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정부는 최근의 중환자 증가세를 감안해 국립중앙의료원의 중환자 전담치료 병상용으로 30병상을 추가 설치하고 관련 의료진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KBS 뉴스 천유정입니다. 미국 백악관에서 코로나19 주간 보고서를 내놨는데 지금 시점이 감염 위험성이 역대 최고다라는 분석을 담았습니다. 미국 정부는 백신이 조만간 심사를 최종 통과하면 의료진과 요양원 입원 환자들부터 먼저 접종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워싱턴 서지영 특파원입니다. 미국 코로나19 입원 환자 수는 연일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1일 기준 입원 환자는 9만 8천여 명, 한 달 전보다 2배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병원의 환자 수용 능력도 이미 포화 상태에 도달했습니다. Sleep is on short supply right now. We might not show it if we're interacting with you, but it's so hard. 중환자실에서 홀로 숨을 거두는 환자들을 목격하는 것은 의료진에게 큰 정신적 고통입니다. There's been a lot of tears shed in ER rooms during COVID because we are treating that person dying like our loved one dying because they don't have anyone else. 백악관 코로나 대응 태스크포스도 주간 보고서를 통해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역대 최고치라고 경고했습니다. 마스크 의무화 등 엄격한 방역 정책을 도입하지 않는 일부 주정부를 겨냥해 대응이 미흡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고위험군의 경우 실내 모임을 자제하는 한편 식료품 등도 배달 주문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영국에 이어 코로나19 백신 긴급 승인 심사를 앞두고 있는 미 정부는 의료진과 요양원 환자들에게 백신을 우선 접종하기로 했습니다. 20 million in December, 30 million in January, 50 million in February, and that's with the Pfizer and Moderna vaccine. 내년 4월쯤 대부분의 미국인들이 백신을 맞을 수 있게 되면 내년 가을에는 집단 면역이 달성될 수 있을 것으로 미 보건당국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서지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임 법무부 차관에 판사 출신의 이용구 변호사를 내정했습니다. 검사 징계위원인 차관 공석이 메워지면서 내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도 예정대로 열릴 걸로 보이는데요. 김민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신임 법무부 차관에 판사 출신인 이용구 변호사가 임명됐습니다. 검사 출신이 아닌 법무부 차관은 60년 만입니다. 이 차관은 2017년 비검찰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법무부 법무실장을 지내기도 했습니다. 청와대는 이 차관이 법률 전문성과 법무부 업무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높다는 평가를 받아왔다며 당면한 현안을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해결하고 조직을 안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내일 예정된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염두에 둔 설명으로 보입니다. 법무부 차관은 징계위의 당연직 위원입니다. 전임 고기영 차관이 사의를 표명한 지 이틀 만에 신속하게 후속 인사가 단행되면서 징계위도 예정대로 진행될 전망입니다. 이 차관이 징계 청구자인 추미애 장관을 대신해 징계위원장을 맡을 거란 관측도 나왔는데 위원장은 법무부 인사가 아닌 민간위원이 맡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징계위 절차의 공정성을 특히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대통령은 징계위 의결 뒤 장관이 제청하면 집행할 뿐이라고도 했습니다. 한편 법무부는 윤 총장 측이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요구한 징계위원 명단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관련 법상 위원 명단은 비공개 사항이라며
징계위 당일 윤 총장 측이 기피 신청을 하면 위원회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법무부는 윤 총장 측이 요구한 감찰 기록 사본은 건네기로 했는데 윤 총장 측은 기록 검토에 시간이 필요하다며 징계의 날짜를 미뤄달라는 신청서를 오늘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윤 총장은 복귀 직후 월성 원전 의혹 관련 수사부터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문건을 폐기한 혐의를 받는 산업부 공무원 3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승인했습니다. 김희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업무 복귀 이틀째인 어제 윤석열 검찰총장은 주요 수사 현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 참모들과 수사 방향 등을 수기했습니다. 특히 대전지검이 수사 중인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이 주요 논의 대상이었습니다. 앞서 대전지검은 감사원 감사를 앞두고 관련 문건을 폐기한 혐의로 산업부 공무원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필요하다고 건의한 상황이었는데 윤 총장이 어제 이를 승인했습니다. 윤 총장은 앞서 지난달 중순 대전지검이 처음 영장 청구 의견을 올렸을 때는 감사방해 혐의만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보강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대전지검은 이에 따라 감사방해 혐의뿐 아니라 공용 전자기록 등 손상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공용 전자기록 등 손상 혐의가 인정될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는데 이는 1년 이하 징역인 감사방해 혐의보다 형량이 높습니다. 윤 총장의 승인에 따라 대전지검은 즉각 산업부 국과장급 공무원 3명에 대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산업부 공무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특히 문건 폐기를 누가 지시했는지, 이 과정에 더 윗선이 연루된 것은 아닌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정지 등이 원전 수사에서 비롯됐다는 관측이 나오는 등 여권 등에서 원전 수사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희용입니다. 미국 합참 의장이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새 정부 출범까지 얼마 안 남은 시기, 과거 북한이 도발한 전례가 있고 또 북한이 내부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란 점도 이유로 들었는데요. 워싱턴 김은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은 대선 이후 트럼프 행정부의 레임덕 시기고 다음 행정부 출범까지 50일 남은 정권 교체기입니다. 밀리 미 합참 의장은 이 시기 북한이 도발할 가능성에 매우 그렇다고 진단했습니다. 북한이 도발해온 오랜 역사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Do I expect North Korea to do provocations at some point in the future? That's very possible. I mean, they've got a long history of doing things like that. 북한 사회가 내부에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는 말도 했는데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밀리 합참 의장은 보는 것 같습니다. So, North Korea has a wide variety of challenges internal to their own society. 밀리 의장은 북한 도발 가능성에 충분한 경계 능력과 함께 어떤 도발과 공격도 격퇴할 군사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미 동맹이 강력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주한미군의 능력,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군대 가운데 하나인 한국군이 있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밀리 의장이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높게 보는 발언은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국가안보 1일 브리핑을 받기 시작한 시점과 맞물려 주목됩니다. 당선인은 국가안보 1일 브리핑을 하루 전부터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대처와 미국 경제 회복, 기후변화 대응을 우선순위에 놓고 있는 바이든 당선인에게 북한의 도발 위협 정보도 전달됐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은규입니다. 어제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558조 원이 통과됐는데 세종의사당 설계비가 반영됐습니다. 국회의 세종시 이전이 본격화되는 모양새입니다. 이중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가 558조 원 규모의 2021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12월 2일 예산 처리 법정 시한을 6년 만에 지킨 겁니다. 국회를 통과한 예산엔 특히 국회 세종의사당 관련 예산이 들어있어 주목됩니다. 국회 세종의사당의 기본조사 설계비로 147억 원이 편성됐는데 그동안 20억 원 수준의 설계비만 반영됐던 것에 비해 대폭 늘어난 겁니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추진단에서 11개 상임위 이전을 전제로 구체적으로 지시했던 기본 설계비 147억 원이 반영된 겁니다. 때문에 내년부터 국회 세종시 이전이 본격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다만 예산 집행은 관련법 개정 이후라는 부대 의견이 달려 있어 국회 이전 범위에 대한 여야 합의가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국회의 완전 이전을 목표로 하는 단계적 이전을 추진하겠습니다. 그 구체안을 곧 국민 앞에 상세히 제시하겠습니다. 몽땅 옮겨가는 것은 찬성할 수가 없고 몇 개 상임위를 시범 운영해보고 그 효과를 검증해보고 난 다음에 해야 할 것으로. 또 가덕도 신공항 관련 적정성 조사비 20억 원도 편성됐습니다. 300억 원 규모의 김해 신공항 예산도 가덕도 신공항에 쓸 수 있도록 부대 의견을 달자한 제안도 있었지만 야당의 반대로 예산안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회를 통과한 예산안은 당초 정부가 제출했던 것보다 2조 2천억 원 늘었습니다. 정부는 늘어난 예산의 재원 마련을 위해 당초 계획보다 국채 3조 5천억 원어치를 추가로 발행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중근입니다. 자, 코로나19 전국 현황 앵커 브리핑으로 전해드리는 순서입니다. 어제 0시를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는 511명, 나흘 만에 다시 500명대로 올라왔습니다. 국내 발생만 해도 493명으로 500명에 거의 근접한 상태고요. 유형별로, 지역별로는 서울이 192명, 경기도가 143명으로 여전히 수도권에서 제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도권 외에도 확산세는 전국적인 상황입니다. 충북 청주시의 한 화학회사에서 새로운 집단 감염이 발생해 8명이 감염됐고요. 또 근처에 있는 대전 유성구 주점에서 9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또 전북 군산에서는 아파트 보수업체와 관련된 확진자가 10명 나와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제주도는 내일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를 1.5단계로 올립니다. 하루 동안에만 확진자가 4명이나 나왔기 때문인데요. 인천에 사는 관광객 1명, 제주도로 한 달 살기를 내려온 또 다른 관광객 1명, 그리고 제주도에 들렀다가 집단 감염된 경남 진주시의 이통장 회장단과 접촉했던 제주도 현지 주민 2명 등입니다. 제주도에서 하루에 확진자 4명이 나온 건 지난 8월 이후 95일 만입니다. 지난달에는 제주도에서 올 들어 가장 많은 22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오게 됐는데요. 이들 가운데 해외 입국자를 제외한 절반 가까이가 관광객이었습니다. 이른바 코로나 탈출 나들이와 한 달 살기까지 이 제주도 방문객이 늘면서 확진자도 함께 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부산에서는 음악실 관련 집단 감염이 주춤한 사이 이번에는 교회에서 비롯된 연쇄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식당과 술집, 가족 모임, 또 비행기 등에서 접촉해서 옮는 감염 고리가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이슬 기자의 보도로 보시겠습니다. 교회 신도 30여 명이 한꺼번에 확진 판정을 받은 부산 사상구 반석교회. 관련 확진자 3명이 더 나왔습니다. 이들은 교회 신도가 아닌 신도 확진자들과 접촉했다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반석교회 관련 확진자는 35명으로 늘었습니다. 부산 연제구 분이엘교회는 연쇄 감염 양상이 두드러집니다. 지난달 26일 교회 신도 확진자가 처음 나온 이후 일주일 동안 18명의 관련 확진자가 나왔는데 이 중 절반이 2, 3차 연쇄 감염입니다. 특히 신라대와 동아대 교직원이 각각 3명씩 포함됐습니다. 대부분 같은 식당, 카페에서 다른 자리에 있었는데 감염됐습니다. 또 가족 모임을 통해 비행기에서도 확진자와 접촉해 감염되는 등 산발적 집단 감염이 장기화하면서 바이러스 전파는 일상 곳곳으로 스며들고 있습니다. 9일 연속 2자릿수 확진에 이 기간 확진자 수만 240여 명. 120명이 넘는 관련 확진자가 나온 부산 초연음악실에서는 집단 감염 발생 이후 처음으로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지만 감염 재생산 지수는 1.95로 2에 육박합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를 강화하고 나면은 한 10일 전후로 해서 환자의 발생 추세가 꺾일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저희 생각에는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시민들이 협조만 된다면 요 수준은 조금 더 낮춰질 것으로. 부산시는 경증 환자들을 경남 생활치료센터로 이송하는 동시에 부산의료원 병상 60여 개를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또 중증 환자 전담 병상 5개와 수능 대비 병상 3개를 비상용으로 마련했습니다. KBS 뉴스 이이슬입니다.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가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의 접종을 개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당장 다음 주부터 의료진 등을 중심으로 접종이 시작되고 비용은 무료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백신은 아직 3상 시험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모스크바 김준호 특파원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의료진과 교사를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스푸트니크 V의 대규모 접종을
다음 주부터 시작하라고 당국에 지시했습니다. Давайте мы договоримся так, что вы на следующей неделе положите мне, а начнете штабную вакцинацию. Хорошо? 푸틴 대통령은 스푸트니크 V가 이미 200만 회분 이상 생산됐거나 향후 며칠 내로 생산될 것이며 이는 두 위험 집단인 의료진과 교사들에 대한 자발적 대규모 접종을 시작할 기회를 제공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러시아는 지난 8월 세계 최초로 코로나19 백신 스푸트니크 V를 승인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3상 임상시험을 하지 않은 채 1, 2상 임상시험 후 백신을 승인해 효능과 안전성 논란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러시아는 지난달 말 스푸트니크 V의 3상 임상시험 중간 분석 결과 2차 접종 1주 후의 효능은 91.4%로 나타났고 2차 접종 3주 후의 효능은 예비 자료에 따르면 95% 이상을 시사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스푸트니크 V의 3상 임상시험 최종 결과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는 자체 개발한 두 번째 코로나19 백신 에피박 코로나에 대해 지난달 하순 3상 임상시험에 들어갔습니다. 모스크바에서 KBS 뉴스 김준호입니다. 철거 위기에 놓였던 독일 베를린 평화의 소녀상, 오히려 영구 설치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베를린 지역의회가 영구 설치 결의안을 채택했는데요. 일본 정부는 계속 철거를 요구하겠다면서 반발했습니다. 유광석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평화의 소녀상은 오늘 또 베를린 시민들과 말없는 대화를 나눕니다. 소녀상이 이 자리에 계속 머무를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베를린 미테구 의회가 소녀상 영구 설치 결의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입니다. 구의원 29명이 참석했고 찬성 24명, 반대 5명이었습니다. 좌파당 구의원은 의안 설명에서 전쟁 성폭력은 일회적인 사안이 아니고 구조적인 문제로 근본적으로 막아야 한다며 평화의 소녀상은 바로 그 상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많은 성폭력을 받았던 여성들의 이야기가 한국과 달리 전혀 언급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더 많은 토론이 이루어질 것이며 일본 정부는 결의안 채택을 수용하기 어렵다며 반발했습니다. 極めて残念なことだと説明を行うとともに像の速やかな撤去を引き続き求めていきたいと考えております。 지난 9월 말 베를린 미테구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에 대해 일본이 크게 반발하자 미테구청은 10월 초 철거 명령을 내렸습니다. 구청의 철거 명령 이후 베를린 시민단체는 소녀상 설치를 주관한 코리아 협의회와 함께 철거의 부당성을 알리는 행사를 해왔습니다. 소녀상 영구 설치 결의에 대한 구청장의 최종 결정이 남았지만 평화의 소녀상을 지키겠다는 지역 주민들의 의지를 반려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결의안은 또 당초 내년 8월 중순까지였던 설치 기한을 9월 말까지 6주 연장하도록 해 일단 1년간은 안정적인 위치를 확보했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유광석입니다. 오늘 새벽 1시 8분쯤 경남 김해시 남해고속도로 부산 방향 136km 지점에서 13.5톤 화물차가 앞서가던 25톤 화물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두 화물차가 6m 아래 도로 밖으로 추락하면서 25톤 화물차 운전자 42살 정모 씨가 숨졌습니다. 경찰은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진 13톤 화물차 운전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가 그동안 일반 국민들이 접하기 어려웠던 홍수 위험 지도를 입수해서 공개하고 있는데요. 올여름 큰 수해를 입은 섬진강 일대, 이 지도에 따르면 위험 지역인데 대비는 잘 되고 있었던 걸까요? 유호윤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올여름 경남 하동에 나흘 만에 집중호우 400mm가 쏟아지자 섬진강이 넘치면서 화개장터가 송두리째 침수됐습니다. 건물 310채가 물에 잠겼고 이재민 280명이 발생했습니다. 올해처럼 이렇게 찬 거는 처음이고요. 소문 여는 동시에 그 바닷물이 만조 상태였어요. 만조 시간하고 같았어요. 백년빈도 홍수 위험 지도로 이런 침수 위험을 미리 알 수 없었을까? 확인해보니 화기장터 일대가 모두 위험 지역으로 표시돼 있습니다. 피해를 예상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미 지도를 갖고 있던 하동군도 위험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하동군은 2015년 화개장터 일대를 침수 위험이 큰 하천재해 위험지구로 선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제방 1.7km 구간을 더 두텁게 강화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실행하진 않았습니다. 주민들이 영업을 하시는데 생업에 다 지장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가지가 완전히 잠겨 건물 1,800여 채가 침수되고 700여 명이 대피한 구례군. 홍수 위험지도와 피해 지역을 겹쳐봤더니 거의 일치합니다. 여기 좀 물 찰 수도 있는 지역이다 이런 얘기는 못 들어요. 그런 것은 전혀 없었고 이렇게 말하자면 물이 넘친다는 것조차 상상도 못했지. 주민들은 예상하지 못했지만 구례군은 인근 지역을 최우선 방제 사업 구간으로 이미 지정해놨습니다. 하지만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사업을 미뤘습니다. 거기다 건의하면은 전체적으로 또 우선순위를 뽑다 보니까 거기서 약간 후순위 밀리지 않았냐. 방제 사업을 차일피일 미루다 수해가 발생하자 구례군과 하동군은 뒤늦게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난 걸로 해서 대복구 사업에 반영을 해서 좀 준비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홍수 위험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주민들은 수해 방지 사업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파악하기도 어려웠습니다. 실제 피해 입은 구역이 상당히 일치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만약에 시민분들이 그런 정보를 미리 알 수 있었더라면 피해가 더 적지 않았을까. 이번 수해로 하동과 구례에 투입된 재해복구 예산만 4,400억 원이 넘습니다. KBS 뉴스 유호윤입니다. 수능일인 오늘 아침도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낮까지 호남 서해안 지역에는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산발적으로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 기온 영하 1도로 출발했고요. 지금 체감온도는 영하 4도 안팎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따뜻하게 챙겨 입으셔야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기온이 조금 오르긴 하겠지만 찬바람이 불면서 체감온도는 종일 영하권에 머물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시험장에서는 주기적으로 환기를 하기 때문에 수험생들이 더 춥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얇은 옷을 여러 벌 겹쳐서 체온 조절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험이 끝난 뒤에도 기온은 떨어지면서 날은 추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동해안 지역과 영남 해안 지역, 전남 동부와 서울 동부 지역에도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 하늘 자체는 대체로 맑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저녁부터 제주도에는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고 울릉도와 독도에도 오늘 저녁부터 내일 아침까지 5에서 10mm 정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일하다 죽지 않을 권리 돌아보는 KBS 연속 기획보도 순서입니다. 오늘은 과로사와 산재 문제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먼저 고아름 기자가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 실태 그리고 산재를 인정받기까지의 험난한 여정에 대해서 취재했습니다. 대전의 한 공공기관에서 일하던 장모 씨는 지난해 8월 심한 두통을 호소하다 쓰러졌습니다. 병명은 뇌출혈, 과로가 원인으로 진단받았습니다. 왼쪽이 이제 마비가 좀 왔어요. 또 시력이 이쪽이 손상이 돼가지고 전혀 이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장 씨의 근무표입니다. 석 달 동안 줄곧 일주일 평균 55시간 가까이 일했습니다. 주 5일 기준으로 매일 11시간을 일한 셈입니다. 고용노동부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하는 주 60시간 기준에 거의 육박한 데다가 잦은 출장과 업무 긴장도가 높았던 점이 고려돼 산업재해로 인정받았습니다. 20년 넘게 한 건설회사에서 일한 김모 씨는 2018년 출근길은 지옥행이라는 말이 적힌 유서를 남긴 채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감리업체의 까다로운 요구를 일일이 응대해야 했고 공사 일정을 맞추는데 압박감이 심했다는 게 유족들 설명입니다. 김 씨는 사망 직전 정신과 상담에서 불안하고 초조해서 일을 할 수 없다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회사에서 병원 신청을 받아준다고 했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이나 두 번씩 나와서 일을 해라. 김 씨가 숨진 뒤 유족들은 진료 기록과 동료들의 증언을 모아 10달 만에야 산재 승인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김 씨의 죽음이 업무와 연관성이 없다며 산재 승인 결정을 취소하라는 행정소송까지 냈습니다. 쓰러진 분이 한 분의 문제는 아니란 말이죠. 조직 문화를 어떻게 바꿀 건지 그런 노력들이 상당히 필요한데 그냥 한 명의 그냥 운이 없는 사건 그렇게만 생각해보고 그나마 산재로 인정되는 건 다행인 경우입니다. 최근 5년간 뇌심혈관 질환과 정신질환 등 과로사로 분류돼 산재를 인정받은 노동자는 1,200명인데 인정률은 40%도 되지 않습니다.
KBS 뉴스 고아름입니다. 지금 현 제도상으로는 산재가 발생했을 때 그걸 입증하는 일이 거의 전적으로 본인과 가족들에게 떠맡겨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산재 당사자가 사망하면 그 유족이 회사를 상대로 여러 가지 어려운 절차를 다 밟아야 하는데요. 사측에서 원만히 협조를 해줄 리가 없겠죠. 그 구조적인 문제 송락규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2017년 대기업 과장이었던 이모 씨가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유족들은 이 씨가 만성적인 과로와 스트레스로 숨졌다며 산업재해로 승인해달라고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유족들은 출퇴근 기록과 업무 내용 등 산재 입증에 필요한 자료들을 회사로부터 제공받지 못했습니다. 회사 컴퓨터 내에 이런 자료 같은 것들을 좀 줄 수 있느냐라는 걸 여러 번 얘기했었는데 이거는 우리 관할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계속하면서 서로 떠넘기기에 바빴었고. 결국 유족들은 이 씨의 통화 기록과 SNS 메시지를 일일이 들여다보며 출퇴근 시간을 계산해야 했고 고인이 퇴직 압박을 받았다는 점도 입증해야 했습니다. 산재를 인정받기까지는 1년 7개월이 걸렸습니다. 이처럼 노동자가 과로로 숨졌을 때 유족들은 자료 수집 단계부터 막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산재보상보험법상 사업주가 산재 입증을 도와야 한다는 규정이 있긴 하지만 벌칙 조항이 없는 데다가 부득이한 경우 생략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노동자가 업무상 스트레스로 자살한 경우에는 유족들이 주변 시선을 의식하다 보니 산재 신청 자체를 적극적으로 하기도 어렵습니다. 지난 5년간 한 해 평균 500명 안팎의 사람들이 직장에서의 문제로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것으로 집계되는데 이 중 산재 신청은 60건, 승인된 건 30건 수준이었습니다. 국가인권위도 2012년 산재 입증 책임을 국가와 회사가 분담해야 한다는 권고안을 내놓았지만 현실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과로사 유족들과 이들을 지원하는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 과로사 산재 신청 안내서를 직접 만들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산 사람은 살아야 되는데 그 산 사람이 살려면은 적당한 보상이나 배상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매뉴얼이 앞으로 크게 기여하지 않을까. 산재 심사 과정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내용을 담은 과로사 안내서는 내년 초 발간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송락규입니다. 이 운영자도 손을 놓을 정도면 망한 게임이겠죠. 그래도 이용자들은 포기하지 않고 소중한 게임을 지키려 나섰습니다. 이 모습을 이 시대 청년의 투쟁기로 그려낸 영화가 있는데요. 개봉 영화 소식 김지성 기자입니다. 한때 국내 최대 이용자 수를 자랑했지만 지금은 운영진도 사실상 손을 놔버린 망한 게임. 이 게임을 계속하고 지키려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운영진이 안 오는데 그냥 안 오는 척 이렇게 살아야 돼? 힘든 학창 시절엔 재미있는 친구였고 현실에서 좌절할 땐 따뜻한 위로를 안겨줬던 이들만의 가상현실. 너무 힘들었는데 눈에도 바로바로 이렇게 결과가 보이니까 그런 데서는 좀 성취감을 얻은 것 같긴 해. 이 소중한 곳을 구하기 위해 게임 회사에 관리를 요청하고 초기 개발자, 노조까지 찾아가 끝내 변화를 이끌어내는 과정을 유쾌하게 담았습니다. 이 시대 청년들의 투쟁기로 읽히면서 주목받았습니다. 될 수 있다는 어떤 희망이나 앞으로 행복할 수 있다는 믿음 같은 것들을 우리가 요즘 많이 놓치고 사는 것 같은데 이 영화를 통해 다시 한번 그런 감정들을 느끼셨으면 좋겠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 장례를 치러야 하는데 돈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무명 MC인 이 남성은 장례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딱 하루 일을 하기로 합니다. 너 내일 바빠? 너 내가 이번 주에 삼천포 행사 간다고 했던 거 기억하지? 형 거기 페이가 얼마랬죠? 장소는 팔순 잔치집입니다. 어머님의 웃음을 찾아드리고 싶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슬픈 날 다른 사람을 웃게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고 예기치 못한 소동에도 휘말립니다. 상갓집과 잔치집의 인간 군상들, 희비가 엇갈리는 사흘을 무겁지 않게 따뜻한 시선으로 그렸습니다. 올해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 4개 부문에서 수상한 작품입니다. 메릴 스트립, 니콜 키드먼 등 쟁쟁한 출연진으로 화제를 모은 뮤지컬 영화입니다. 브로드웨이 스타들이 시골 소녀와 진정한 친구가 되는 과정을 그렸습니다. KBS 뉴스 김지성입니다.
11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군포 아파트 화재. 흔히 있는 창틀 교체 공사를 하다가 사고가 난 건데요. 현장에서 발견된 전기난로와 우라탄 폼 캔 등과 옥상 대피가 어려웠던 점이 피해가 커진 요인이었습니다. 김용덕 기자가 보도합니다. 불길과 검은 연기에 휩싸인 아파트. 한 여성이 사다리차에 올라탑니다. 이미 근로자 2명이 추락해 숨진 상황. 사다리차 기사의 대처가 없었다면 주민 3명이 생명을 잃을 뻔했습니다. 살수차밖에 안 온 거예요. 물 뿌리는 거. 그래가지고 이거 내가 어떻게든 해봐야 되겠다. 15층으로 됐는데 실루엣이 보이는 거예요. 있구나. 실시 공사가 진행 중이던 현장에선 전기난로와 우레탄 폼캔, 신어 등 가연성 물질이 발견됐습니다. 펑 소리가 나서 보니까 전기난로에서 불이 올라오고 있어서 확 그 펑 소리 듣고 놀라서. 전문가들은 이런 공사에 우레탄 폼을 자주 쓰기 때문에 늘 사고 위험성이 있다고 말합니다. 3번 정도의 폭발음이 나고 나서 화염이 나오고 아마 전기기타 옆에 있던 우레탄 스프레이 폼이 좀 극인화성이니까 아마 그 위험하게 아마 폭발이 나지 않았나. 특히 환기를 위해 열어둔 현관으로 우레탄 폼 등에서 나온 화염과 유독가스가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연기를 피해 달아난 주민들도 옥상으로 빠져나가지 못했습니다. 이곳은 사고가 난 아파트 옆 라인 옥상 부분입니다. 사고가 난 아파트 옥상과 비슷한 걸로 보이는데요. 탈출을 시도했던 주민 3명은 이 문을 통해서 옥상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대신 막다른 길인 승강기 기계실로 더 올라갔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망 근로자의 유족들은 제대로 된 안전조치도 없이 공사가 진행됐다고 주장합니다. 코로나 그것 때문에 연기를 해가지고 2월 27일 날 결혼을 했어요. 외국에 있는 4명이라고 조카 1명. 그렇게 투입했다는 거야. 책임자도 없었고. 경찰은 화재 감식 결과를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용덕입니다. 정부가 민간과 협력하는 방식으로 중산층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부동산 펀드 등을 활성화해서 시중 유동성을 활용하겠다는 계획인데요. 전세시장 안정을 위해 이달 안에 공실 공공임대 입주자도 모집합니다. 김수영 기자입니다. 정부가 중산층 임대주택 공급 물량을 늘리기 위해 공모형 리츠와 부동산 펀드를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시중에 자금을 모아 임대주택 사업에 투자한 뒤 수익을 투자자와 나누는 방식입니다. 기존 주택을 매입하는 방식보단 풍부한 시중 유동성을 끌고 와 주택 공급 순증 효과가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투자자의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도 검토해 민간 참여를 유도합니다. 이 같은 방식으로 중산층이 최대 30년 거주할 수 있는 평생주택을 5년간 6만 3천 호 공급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입니다. 시중 유동성을 생산적인 분야로 유도하며 중장기적으로 임대시장 안정 기반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단기 공급책으로는 공실 공공임대 3만 9천 호에 대한 입주자를 연말까지 모집하기로 했습니다. 모집하는 공공임대에는 수도권 16,000호, 서울 5,000호가 포함됩니다. 공실 물량은 보증금 비율 80%의 전세형으로 전환해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입주자는 기존 발표대로 소득과 자산 요건 없이 모집할 예정이지만 신청자가 물량보다 많으면 소득 기준으로 선정됩니다. 공공전세주택 3천 가구와 신축 매입 약정 7천 가구 공급도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 이달 중순까지 사업 설명회를 거쳐 올해 안에 매입 약정 공고를 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공실 임대 물량을 포함해 전세형 공공임대까지 공급되면 앞으로 2년간 공급 물량이 평년 수준을 웃돌게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공장 건물을 빌려놓고는 엄청난 양의 폐기물을 버리고 잠적하려던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7,000톤에 이르는 폐기물을 불법 투기하면서 가림막을 쳐 위장까지 하는 등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현장에 김민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아파트 3층 높이의 공장 건물이 쓰레기로 가득합니다. 트럭에 싣고 온 폐기물을 몰래 옮기기 위해 중장비가 동원됩니다. 번호판이 없는 불법 장비도 눈에 띕니다. 폐기물이 불법 투기된 현장입니다. 건축용 폐기물과 생활 쓰레기, 각종 자재 더미가 뒤섞인 채 압축 처리돼 있습니다. 이렇게 압축을 하면은 이제 중간 처리 업체에서 최종 처리 업체로
갔을 때 물건을 안 받아줘요. 압축이 돼가 있으면 안쪽에는 소각이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죠. 이 압축을 이렇게 하는 거는 거의 70%가 불법 유통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쌓여있는 쓰레기의 양은 어림잡아 7,000톤에 이릅니다. 보름가량은 작업을 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건물을 빌릴 당시 임차인이 건물주와 맺은 계약서입니다. 차량용 컨테이너를 수리하고 보관하려는 용도로 쓴다고 돼 있습니다. 수리하고 만드는 제조업체라고 했습니다. 계약서에도 그렇게 명시되어 있고요. 황당하죠. 이게 저희 어느 날 잠자고 있는 날벼락 맞은. 건물을 빌린 뒤 차량용 컨테이너를 위장용으로 설치해 의심을 피했고 그것도 모자라 주변에 가림막까지 졌습니다. 이렇게 치밀하게 준비한 뒤 밤마다 전국 각지에서 쓰레기를 몰래 들여왔습니다. 평택, 목포 등 여러 시군의 여러 업체가 지금 연루돼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어져 있고요. 폐기물을 정상적으로 처리하려면 운반 비용을 제외해도 톤당 최소 15만 원, 시중가 이하로 해주겠다며 처리비를 받고 폐기물을 대거 넘겨받고는 이런 장소를 빌려서 버린 뒤 잠적하는 수법입니다. 안성시는 현장에 있던 6명과 건물 임차인을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도주한 2명을 쫓고 있습니다. 경찰도 폐기물 업자와 범죄 조직이 광범위하게 연루됐을 것으로 보고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아입니다. 영하의 한파가 계속되면서 올겨울 쪽방촌 서민들은 예년보다 더 추운 겨울을 맞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자원봉사자와 이웃돕기 성금이 많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박재우 기자입니다. 황해도에서 내려와 70년을 이 쪽방에서 살아온 정연관 씨. 일자리를 잃은 뒤 기초생활 수급비 50만 원으로 근근히 생활하고 있습니다. 기온이 영하로 뚝 떨어지면서 연탄 아궁이에 불문을 아무리 열어도 찬바람을 막기에는 역부족입니다. 불이 올라와야 좀 뜨뜻하니까 열풍이 세가지고 비닐을 이렇게 이제 쳐놓는 거예요. 이제. 정 씨의 딱한 사정을 들은 자원봉사자들이 연탄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봉사자들이 길게 줄을 서서 사랑의 연탄 나눔을 실천합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봉사자들이 절반 이상 크게 줄었습니다. 예, 코로나로 인해서 인원이 너무 부족해갖고 지금 못 오시는 분들이 많이 안타까워하고 있어요. 같이 봉사를 하고 싶은데. 이렇게 쪽방촌에 배달한 연탄은 한 가정에 약 300장. 겨울 나기에 필요한 1000장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전국 연탄은행에 기증된 연탄도 지난해보다 절반이나 줄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거의 한 3분의 1 정도 줄어드셔서 우리 그 취약계층의 우리 어르신분들이 굉장히 힘든 겨울을 날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전국 곳곳에 사랑의 온도탑이 세워졌지만 지난해보다 모금 기간이 열흘 줄었고 모금 목표액도 85% 수준으로 낮췄습니다. 코로나의 여파로 온정의 손길까지 위축되면서 도심 쪽방촌은 어느 해보다 추운 겨울을 맞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재우입니다. 이 시각 출근길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서울경찰청입니다. 목요일 출근길 교통정보입니다. 오늘은 수능 날입니다. 이에 서울경찰청에서는 수능 시간 동안 원활한 소통 관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들도 끝까지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출근 시간이 오전 10시 이후로 늦춰지면서 어느 때보다 한산한 모습입니다. 강변북로 구리방면 성산대교 부근으로 잠시 밀리고 올림픽대로 잠실 쪽으로는 행주대교와 성산대교 구간 정체를 보이지만 여의도권으로는 평소보다 덜 밀리고 있습니다. 내부 순환로 홍남로 부근으로는 성산 쪽으로 잠시 서행됩니다. 남부 순환로 예술의 전당에서 서초 나들목 쪽으로도 차량이 자주 모아집니다. 수험장 입실 시간이 다가오면서 학교 주변으로는 여유 있는 마음으로 안전운전이 필요하겠습니다. 교통통제 구간입니다. 원효대교 북단에서는 미끄럼 방지 포장공사로 밤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 부분 통제될 예정입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오늘은 2021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시행되는 날입니다. 코로나19 사태라는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어려움 속에서 시행됩니다. 총 49만여 명의 수험생은 물론 전 국민의 우려와 관심이 매우 큰 상황입니다. 그동안 사상 초유의 제한된 등교와 비대면 원격 수업 등으로 수험생들은 어느 때보다 준비에 어려움이 컸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와 교육 당국도 시험 출제나 시험장 준비, 방역 방법과 절차 등의 고민이 많았을 것입니다. 올해 수능은 시험장 배치부터 예년과 많이 다릅니다. 일반, 자가격리자, 확진자 수험생의 시험장을 서로 분리하고 있습니다. 일반 수험생들도 시험장에 들어갈 때 체온을 재서 의심 증상이 있으면 별도 공간에서 치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가격리 수험생은 일반 시험장과 분리된 별도 시험장에서, 확진자는 병원이나 생활치료시설에서 감독관 보호 조치 아래 치르게 됩니다. 아울러 이번에는 수험생들이 지속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가림막이 설치된 책상을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중압감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수능이 끝나도 곧바로 수시 모집의 면접 등이 있습니다. 일부 대학은 확진자나 자가격리자에 대해 수시 전형 응시를 제한한다는 보도까지 있습니다. 수능 이후라고 개인 방역을 느슨히 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달라진 시험 환경에 적응해야 하고 시험 이후까지 철저한 자기관리를 하는 것이 이번 수험생들에겐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수능은 오랫동안 갈고 닦은 실력으로 미래에 도전하는 희망의 자리입니다. 힘든 시간을 이겨낸 수험생 여러분의 행복한 성공을 기원합니다. 뉴스 해설이었습니다. 우리 수험생들 등교길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낮까지 호남 서해안 지역에는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발이 날리는 곳이 있겠는데요.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1.1도로 출발했는데 지금 체감 온도는 영하 4도 안팎에 머물러 있습니다. 나가실 때 따뜻하게 챙겨 입으셔야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기온이 조금 오르긴 하겠지만 찬바람 때문에 체감 온도는 영하 1도 안팎에 머물 것으로 예상되고요. 시험이 끝나고 난 뒤에도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종일 추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동해안 지역과 영남 해안 지역, 전남 동부와 서울 동부 지역에도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 하늘 표정은 대체로 맑은데요. 오늘 저녁부터는 제주도에 산발적으로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고 울릉도와 독도에는 오늘 저녁부터 내일 아침까지 5에서 10mm 정도의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이 영하 0.8도, 철원이 영하 6.3도 가리키고 있고요. 전주와 안동도 영하권 추위 보이고 있습니다. 낮 동안에는 어제보다 2도에서 4도가량 기온이 낮겠습니다. 서울 4도, 광주 7도, 대구 9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 해상과 동해 해상에서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목요일 아침 뉴스광장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